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대한제국의 수립과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독립협회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고 그 활동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대한제국의 수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과 대한제국에서 무엇을 활동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독립협회 설립인데요. 독립협회는 1896년 7월에 만들어져서요. 1898년 12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활동했던 협회예요. 자, 이 협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종이 아관 파천을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고,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자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열강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다투고 침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삼림체벌권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삼림체벌권이라든지 광산, 채굴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침탈했다. 즉 우리나라 것을 침략해서 뺏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광산이나 삼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그들의 이권을 누렸다라는 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특히 러시아가 그 많은 이권들을 가져갔다라는 거. 왜냐하면 러시아 공사관에 우리나라 왕인 고종이 피신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귀국을 합니다. 서재필은 누구냐면요.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주역이고요.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자신의 그 박사학위, 어렵게 박사학위를 따서 요 1896년쯤 해가지고 겨울에 돌아와서 독립신문을 먼저 창간을 합니다. 1896년 4월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독립신문이 만들어집니다. 이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민중의 계몽이라고 한다면 이 계몽이 이제 슬슬 나올 텐데요. 계몽이 무슨 뜻이냐? 계몽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닭이라고 친다면 계란이 있잖아요. 이 계란의 안에 병아리가 있죠. 병아리가 부화하기 전에 안에서 톡톡톡톡 깨고 탁 나오는 순간, 톡톡톡 깨고 안에서요, 병아리가 깨고 나오는 순간을 계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알무로 이렇게 가는 그 순간을 계몽이라고 합니다. 즉 백성들을 무지에서 알무로 바꿔주는 게 목표였고요. 또한 서구 문물을 소개하는 게 목표였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고종이 아관 파천을 통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지만 보니까 이 독립신문은 창간한 뜻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줬고요. 순 한글판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게, 그리고 영문판을 통해서 해외에도 소식을 알릴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 판본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독립신문도 창간이 되고요. 독립협회가 이렇게 되면서 설립이 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요. 1896년 7월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위에서 보시다시피 7월에 만들어지고, 그 독립협회의 기관지로서는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는 기관지도 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동하고 비슷하니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배경은요. 고종이 아관 파천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단발령을 철회합니다. 네, 단발령이 뭐였죠? 단발령 머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머리를 자르는 걸 철회해요. 유교적 관습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게 철회를 하면서 을미의병들, 당시 의병들에게 해산을 권고합니다. 결국 이 해산에 의해서 의병들은 거의 다 해산해버린다는 거. 그리고 일본이 주도했었던 이 내각 자체를 폐지시켜버려요. 김홍집이 아관 파천을 통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자 만나러 가요, 고종을. 우리 내각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김홍집이잖아요. 그래서 김홍집이 고종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단발령 때문에 가뜩이나 분노했었고, 그 시민들이, 백성들이 분노해 있는 상태에서 김홍집을 알아봤어요. 고종을 만나러 갔는데 저 김홍집이다, 친일파다 해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요. 결국 고종을 만나러 가던 길에 김홍집은
죽고 말아요. 그러면서 기봉집을 잃어버렸고요. 일본의 힘이 많이 약화됐고요. 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으니까. 이러면서 자신 있게 고종이 내각을 폐지시켜버려요. 일본이 만들었던 내각 폐지, 그리고 친일 정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의정부 관제를 부활시킨다라는 거. 해서 고종 나름대로는 이 1896년에 아관 파천 이후에 자주권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에 앞장섰던 기관이 어디냐? 독립협회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요. 이제 독립협회의 활동입니다. 독립협회의 활동은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중계몽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주국권운동, 세 번째는 자유민권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건 뭐냐면 계몽한다는 거, 국권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 민권 운동을 했다라는 거, 이 3가지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민중 계몽, 계몽은 무지에서 알무로 나아가는 그 단계라고 얘기했죠. 자, 알무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독립신문, 여전히 독립신문을 펴내서 사람들을 계몽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 독립문과 독립관을 만드는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청나라 사신, 중국 사신들이 올 때 통과했었던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뭐냐? 영음문이라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음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중국 사신들이 머물던 숙소가 있어요. 그 숙소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모화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영음문과 모화관을 헐어버렸어요. 영음문을 헐어서 요걸 독립문으로 개조했고요.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그리고 나서 모화관을 개조해서 독립관으로 만듭니다. 이게 민중계몽운동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민중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청해 속방국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한 자주국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민중들을 계몽했기 때문에 민중계몽운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주라는 말은 스스로 주권이 있는 나라의 그러니까 나라의 권리, 이것을 자주국권이라고 할 수 있죠. 자주는 스스로 주권이 있다. 스스로 주인이 된다. 국권, 그 국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주국권운동은 여러 열강의 침탈 중에서도 러시아의 침탈, 일본의 이권 침탈을 막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 밑에 저령도, 영도라고 불리던 곳이 있거든요. 저령도인데요. 이 저령도를 조차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령도가 어디냐면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있는 섬이에요. 자, 여기를 조차한다라는 거, 조차는 그 조선에게 이 땅을 빌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땅을 빌리는 걸 조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전령도를 조차하겠다. 이곳을 자신들이 빌리겠다 이거죠. 차지하고 약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길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동해를 지나다니는 군함들을 모두 자신들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곳을 조차 빌리겠다라는 거였고요. 이것을 막아냅니다. 누가? 독립협회가 활동을 해서 막아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한러은행. 러시아가 이제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한러은행을 만들어서 우리의 경제적 침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막아냅니다. 그리고 일본은 월미도는 다들 들어봤죠? 인천에 있는 섬, 인천 옆에 있는 섬인데요. 인천 옆에 있는 섬에 월미도에 석탄 창고를 만들려고 했어요.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것들을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는데 요것들을 폐쇄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주국권 운동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자유민권운동인데요. 민권이라는 건 백성의 권리를 이야기하죠. 백성의 권리 어떤 거? 신체의 자유를 허용해라. 왜냐하면요, 이 보수 세력들이 고종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고종이 아관 파천 후에 이제 1년 뒤에 돌아오거든요. 환궁을 해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볼 건데, 환궁을 하다 보니까 보수 세력들이 다시 옛날에 부패했었던 것들을 부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신체의 자유를 허용하고
연자제를 완전히 폐지시켜라.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 세 가지 활동 나누어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97년 중반에 오면 고종이 환궁하고 난 뒤를 얘기하는데요. 환궁하고 난 뒤를 보면 이 중반에 오면 점점 처음에는 계몽운동 단체였다가 점차 정치 단체로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떤 데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요. 관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는 여러 번 열리게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공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만민공동회라는, 만민이라는 건 10,000명 이상 모였는데도 그냥 많은 백성들이 모였다 해서 만민공동회고요. 관민공동회는 만민공동회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들어달라라는 요구에 의해서 정부에서 관리들을 파견해요. 그래서 관리와 백성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관민공동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독립협회가 추구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가 뭐냐면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가 뭐냐? 입헌군주제라는 거냐? 쌤이 옆에다가 써볼게요. 자,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입헌, 헌법으로 세운다. 군주, 무엇을? 군주를. 그래서 예전에는 왕이 법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왕이 말하는 게 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보다 법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왕정이라고 얘기해요. 절대 왕정.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입헌군주제라는 건 뭐냐면요. 법으로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군림은 해요. 왕으로서. 군림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 밑에 있는 거죠, 왕이. 요게 입헌군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게 이 독립협회의 최종적 정치 형태의 지향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만민공동회에서는 이걸 지향하면서 만민공동회에서는 중추원을 개편해라. 당시 중추원이 자문기관이었는데 이걸 개편해서 정치기구로 그리고 의회를 설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헌군주제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의회거든요. 의회에서 입법과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의회를 설립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898년 관민공동회에서는 중추원을 개편하자 그리고 의회를 설립하자는 게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합의점을 다 모아서 헌의 6조라는 것을 그러니까 헌의 6조 그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6가지로 정리해서 고종에게 올리고요. 예를 들어 뭐 상소문 같은 거죠. 그래서 상소문을 올리게 되고 결국 고종이 재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허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의 6조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사료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해산입니다. 독립협회 해산. 독립협회가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헌의 6조가 재가를 받았고 중추원 개편, 의회 설립까지 합의를 보자 보수 세력이 위기를 느껴요. 이러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을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아래 고종에게 모함을 합니다. 어떤 모함을 하냐면요.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한다. 누가? 대한제국이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지만 입헌군주제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향한다고. 입헌군주제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공화정은 왕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국민들이 모두 모여서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시스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고종이 뭐야? 그럼 나를 몰아내고 결국 왕이 없는 국가를 만들려고 해? 안 되겠다. 얘네들 해산시켜버려야겠다라고 해서 독립협회 인사들, 독립협회에 관련된 사람들, 인사라고 하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다 집어넣고 헌인육조를 만드는 데 참가했던 정부 관료들까지 감옥에 넣어버려요. 약 두 달 동안 이 독립협회 사람들이 모여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요.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풀어주지 않습니다. 고종은 풀어주질 않고 되려 황국협회라고 한다면요. 보수 세력이 지원하는 보부상 단체예요. 이 보부상 단체를 활용해서 황국협회를 활용해서 독립협회와 서로 맞부딪히고 막 싸우고 난동을 부리게 만들고요. 이 난동을 해산한다 그리고 난동을 정리한다는 명분을 들어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황국협회와 이 독립협회의 이 분란을 통해서 결국은 강제 해산되게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의와 한계입니다. 의의는요, 독립협회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민권운동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신체의 자유라든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전까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자유를 이야기했고 또한 보면 백정도 만민공동회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 백정의 연설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백정이 가장 무시받던 조선시대 때 그러한 신분이잖아요. 이 사람도 나와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엄청나게 폭이 넓어졌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와 일본의 뭐 전령도라든지 내지는 월미도의 이러한 그 이권들, 서양 열강의 이권들을 밀어내면서 자주권을 수호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두 번째 한계는요. 중요한 건 독립협회가 약간 꽂혀 있었던 곳은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만 배척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제 서재필이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해왔으니 일본과 영국에게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주층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그러니까 헌의육조 내용 말고도 이제 독립협회가 주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민권을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위에 돈이 있는 사람들인 지주는 땅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땅 주인들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요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독립협회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대한제국의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대한제국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수립의 배경을 살펴보면 배경은 총 세 가지로 놓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환궁을 합니다. 고종이 어디로 피신 갔었죠? 맞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을 갔다가 약 1년 만에 돌아옵니다. 연도는 1897년 2월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덕궁으로 돌아가냐? 아니요. 창덕궁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지내겠다 해서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덕수궁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덕수궁으로 돌아가기 전부터도 워낙 여론이 형성돼 있었는데 어떤 여론이 형성이 돼 있었냐? 황제로 칭하십시오. 즉 칭제를 주장하는 것 여론이 확산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을 보니까 일본도 황제국이라고 천황폐하라고 높여놓고는 우리랑 황제국가 대 왕의 국가로 이렇게 대등하지 못하게 왕보다 황제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대등하지 못하게 일본이 더 높은 국가처럼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저렇게 황제국가라고 칭하는데 왜 우리는 황제국가라고 칭하지 못합니까? 황제국가로 격상시키고 올리고 나라 이름도 바꾸고 해서 우리가 더 튼튼한 국가, 황제가 중심이 된 국가로 변신합시다라는 주장들이 워낙 강했고요. 결국 이걸 받아들여서 1897년 10월에 여기 나오죠.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자, 고종이 환구단은요, 이 황제의 즉위를 하늘에 알리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환구단에서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열고요. 그리고 연호를 달력을 다시 쓴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을미개혁 때 봤었죠. 연호를 또 바꿔요. 그러니까 약 1년 반 만에 2년 정도 됐죠. 2년 만에 연호를 바꿔서 광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광무 1년은 1897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호,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대한제국, 대한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다. 이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를 통칭할 때 한이라는 글자를 쓰게 된다라는 거, 또는 한국이란 말이 이때부터 사용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한제국을 만든 다음에 고종 황제가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바뀌었으니 우리 개혁을 좀 실시하도록 해서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개혁을 실시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아까 연호가 광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부르고요. 기본 원칙은 구본신참이라고 해요. 구본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고해 만든다. 새로운 제도를 참고해서 쭉 이어간다. 그러니까 근본은 어디다? 옛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옛날 거에서. 하지만 새로운 것을 참고해서 쭉 이어서 나라를 개혁하겠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목표로서는요, 부국강병의 근대 국가를 만들겠다. 부국강병, 부자인 국가로 만들고 병사를 강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국가를 부자로 부유하게, 병사를 강하게 만드는 근대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광무개혁, 기본 원칙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총 5개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내용은 첫 번째, 정치적인 부분을 보면요, 광무개혁은 황제의 전제권, 그러니까 전제권이라는 건 황제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 전제권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면 가보개혁이랑 을미개혁을 우리가 봤잖아요.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을 살펴보면 거기에서는 왕실과 정치, 사물을 자꾸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하나로 누가 가지고 온다? 황제가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황제 중심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원수부를 설치하는데요. 원수부를 설치해서 원수부의 제일 통솔하는 장이 누구냐? 바로 황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군대 병력을 누가 장악하겠다? 황제가 장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위대, 서울을 지키죠. 진위대, 지방을 지키는데 요거 군인들의 숫자를 증강시킵니다. 늘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요, 토지를 측량해요. 그러니까 조세제도를 다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양전사업이라고 하고, 어디에서 담당하냐면 양지 아문에서 담당을 해요. 자, 양재아문에서 전국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토지를 측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 군데에다가 토지 문서, 지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토지 문서인 지계를 발급해 줍니다. 또 요걸 담당하는 관청이 어디였냐면 지계아문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가끔씩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방은 가부개혁 때 보면 23부로 바꿨었죠. 그거를 13도로 나중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3도는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냐? 나중에 의병 활동할 때 13도 창의군 얘기할 때 기억이 날 거라는 거,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식산흥업정책인데요. 식산흥업정책은 산업을 활발하게 해서 먹고 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산업을 활발하게 해서 먹고 살기 좋게 한다. 즉 생산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공업을 발달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철도와 전차를 부설합니다. 이 내용은 근대 문화 파트에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울 거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철도로서는 경인선이 만들어지고 경부선, 경의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2번째로 빠르게 전차가 들어왔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대적인 회사와 은행들을 설립을 합니다. 네, 그 정도, 요것도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근대적 회사, 은행이 설립된다 정도만. 그리고 세 번째, 실업, 외국어, 무관학교. 실업학교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주는 학교를 실업학교라고 이야기하고요. 외국어학교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무관학교는 군인들을 양성하는 무관학교를 설립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양 열강이 워낙 많이 그 이권을 가져가긴 했지만 이 광산을 개발했다라는 거, 광산 개발. 그래서 광산을 개발해서 우리가 좀 더 공업을 더 발달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광무개혁의 내용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광무개혁까지 살펴봤고요. 광무개혁이 실시되는 과정 안에 고종이 다시 한번 법을 정비해서 제정합니다. 그래서 광무개혁 실시되는 과정 중에서 법이 새롭게 제정된다라는 거, 그 법을,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헌법을 얘기하는 거죠. 대한제국의 헌법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대한국 국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대한국 국제가 제정돼요. 나라가 생긴 지 약 2년 만에 1899년에 대한국 국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입법, 사법, 행정, 외교 이 모든 게 황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권한을 황제가. 그래서 대한국 국제건 뭐 광무개혁이건 모든 게 다 황제 중심 체제로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대외적으로 자주독립 국가로서 서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황제 국가다. 황제 국가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독립된 국가고 헌법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황제 국가인 걸 인정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자주독립 국가인 의의가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전제군주 국가, 전제군주인데 이 군주 누구?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라는 거죠. 네, 전제에서 이미 들어가죠. 황제군주 국가. 예, 황제 뭐 굳이 적을 지울 필요 없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전제, 모든 권한을 황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황제 국가야. 저 일본도 황제 국가라고 얘기하지. 청나라도 황제 국가지. 우리도 황제 국가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나라 국격이 격상됐으니까, 올라갔으니까 너희들도 다른 나라에 이렇게 굽신굽신 거릴 필요 없어. 우리도 자신 있게 황제 국가라고 얘기해. 우리도 황제가 있는 국가야 라고 강조점을 여기다 둔다라는 거. 그걸 그 주변 국가들이요,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요거 인정해줘요. 이 인정을 받고 나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여러 국가가 인정해주지만 바로 청나라예요. 왜냐, 우리가 청의 속방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보면 우리가 황제국이고 조선은 당연히 왕의 나라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밑에다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제국으로 올라오면서 황제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청나라가 수용을 하냐 안 하냐인데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대등하게 황제 대 황제가 있는 국가로서 조약을 다시 체결한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청통상조약. 자, 대한제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의의와 한계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의의는요, 짧은 기간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짧은 기간이었는지는 쌤이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쨌건 의의는 짧은 기간, 얼마 되지 않는 기간 안에 큰 변화를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를 이뤘다는 거. 두 번째 환계는요, 요게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첫 번째, 외세 이권 침탈을 막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미국이나 뭐 나중에 다시 그것도 그 부분도 보게 될 텐데 뭐 은광이라든지 뭐 예전은 삼림 체벌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 모든 그런 유리한 권리들, 그 철도 부설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들을 외국이 전부 가져가서 이권 침탈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걸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국방력 강화 부분이 없다라는 거. 원수부로 통일을 했고 친위대와 진위대를 늘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국방력 강화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재정 확보가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 측량에서 양전 사업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 잘 많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가 재정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이권 침탈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많아서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못 이뤄지고 재정 확보도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지나친 황제권 강화를 통해서 이게 약간 시대적으로 역행했다고 선생님은 보는데요. 지금 근대 국가라는 건 결국 국민들이 모두 신분제가 이제 없어지면서 국민들이 모두 평등한 국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서 나라를 황제 국가로 바꾸고 뭐 이거 나름의 노력이었죠, 고종의. 그런데 황제 국가로 바꾼다고 해서 겉껍데기만 황제 국가, 왕의 국가에서 황제 국가로 바꾼다고 해서 내실이 변하지 않는데 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요? 못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시대를 역행해서 되려 내가 황제가 됐고 우리 국가가 이렇게 해서 황제 국가로서 인정받았으니까 주변 국가들한테 인정받았으니까 당연히 될 거야. 튼튼하게 될 거야 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관리들 부정부패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이 독립협회 활동 그리고 대한제국에 대한 대한제국 수립과 뭐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연표로 그냥 이해해 보시라고 마무리를 해보면 1896년 2월에 아관파천이 있었죠. 이 아관파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 공사관은 피신해 있는 상태에서 독립협회가 7월에 만들어지죠. 1896년 7월에 만들어져서 언제까지? 1898년 12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독립협회가 이 중간에 무슨 활동을 했다?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면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개최해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97년 2월에 환궁한 뒤에 어디로 환궁한다고요? 덕수궁으로 환궁한다고 그랬죠. 덕수궁으로 환궁한 다음에 10월에 대한제국을 국호를 선포하고 이제 황제 국가가 되면서 광무개혁을 실시하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우리가 을사조약을 맺을 때까지. 그래서 약 7년 동안 열심히 짧은 기간이지만 개혁을 해서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한계는 좀 전에 설명한 것 같이 너무 지나친 황제권의 강화라든지 또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여전히 막지 못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